여러분,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는다? 대부분 소송해야 하나부터 떠올리시죠? 그런데 법원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빠르고 간단하게 집행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이 어떤 의미인지, 언제 활용하면 좋은지, 신청서 작성 요령과 신청 이후의 절차까지 실무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내용들을 차례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급명령 신청 샘플 양식은 설명란에 링크로 안내 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급명령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지급명령 신청은 간단히 설명해서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처럼 왔다 갔다 공방을 벌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내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상대방 주소가 명확하고 정상적으로 송달이 가능한 상황, 그리고 금전 청구의 한정에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채권자는 이 문서를 근거로 강제 집행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민사소송으로 받게 되는 판결문과 달리 기판력이라는 효력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채무자가 나중에 나 그때 채무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 무효입니다. 라는 사유를 들어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언제 지급명령이 효과적일까요? 첫째, 분쟁 가능성이 낮은 금전 채권일 때, 예를 들어서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공사대금, 약정금처럼 금액이 명확하고 증거가 명확할 때 특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주소가 명확할 때입니다. 지급명령은 꼭 송달이 제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소 확인은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것으로 최신 주소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멸시효의 중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끊어지고 확정되는 순간부터는 10년짜리 집행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채권 회수 전략을 훨씬 넉넉하게 가져갈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두세 가지가 모두 해당된다면 소송보다 지급명령 신청이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분쟁이 예상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상대방이 이의 신청으로 소송까지 넘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이제 신청서 작성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지급명령 신청서는 소장과 비슷한 형식인데 핵심만 짧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당사자 표시 부분은 이름,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적으시면 되고요. 또 청구 취지 부분은 원금, 이자, 그리고 독촉 절차 비용을 간단하게 적어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화면과 더보기란에 구체적인 대표 문구들을 남겨두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대표 문구에서 기산일이란 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의 다음 날을 적으시면 되고요. 민사채권의 경우라면 법정이자는 연 5%, 상사채권의 경우라면 연 6%의 법정이자를 작성해 두시면 됩니다. 만약 상호 합의한 이자율이 있고 그 증거가 있다면 해당 이유를 기재해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연 12%라는 이자는 소송촉진법상의 이자라는 점을 청구 원인 부분에서 간단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청구 원인 부분은 내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빌려줬고 상대방이 얼마의 이자와 함께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그런데 아직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육하 원칙에 맞춰서 간단하게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자가 발생하는 시점 또 증거들을 꼭 설명해 주시고 그 증거들까지 입증 자료로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입증 방법이라는 것은
차용증, 계약서, 세금 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같은 부분을 목록화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샘플 문구나 구체적인 양식은 영상 설명란에 따로 링크를 걸어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신청서를 내고 나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내로 아무런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확정되고,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강제 집행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채무자가 만약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했다면 그 지급명령 결정은 효력을 잃고 일반 민사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원고가 되고 채무자는 피고로 자동적으로 전환되면서 원고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해서 추가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되고, 그 뒤부터는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의 핵심은 채무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지급명령이 확정돼서 바로 집행할 수 있을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될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급명령은 분쟁 가능성이 낮고 채무자 주소가 명확하고 신속하게 집행 권한이 필요한 경우에 가장 유용합니다. 다만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증거와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 이번 영상이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급명령 신청서 샘플 양식은 설명란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